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산불이 올해 들어서만 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주말엔 내륙 곳곳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해 소각 작업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카메라와 촉각 센서 없이도 다양한 지역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단이나 나무 뿌리, 미끄러운 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학습해 발이 닿는 순간 지형 정보를 판단해 움직입니다. 국제 해킹 조직 락빗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없다며 락빗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무임 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등록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태그하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막했습니다.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로봇과 앞유리가 열리는 콘셉트카 등 첨단 자동차의 향연이 다음 달 9일까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 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진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건조경보의 고온까지 겹쳐 전국에 소각 산불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 아래에서 시작된 불이 산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연기와 불길 탓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이후에도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진 산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각 산불은 총 91건으로 전체 산불의 26%에 달합니다. 보통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입산자 실화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현재 농산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영농 부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서 제일 관행적으로 쉬운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각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도 소각 산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을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근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부주의나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고령화하는 농가 사정을 고려해 산불 위험 기간에는 직접 찾아가 쓰레기를 파쇄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에 고온 현상이 겹쳐 산불 위험이 고조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었으며 강원도는 소각산불 경보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소각산불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식목일과 청명 그리고 한식이 겹친 다음 주에는 다행히 전국적으로 단비가 예고돼 산불 걱정을 잠시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중부 폭우, 남부 가뭄이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꼽혔습니다. 상반된 기상이변의 동시 출현을 두고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지난 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차량은 바퀴가 대부분 잠겨버렸습니다. 이 강남구에 쏟아진 시간당 116mm 물폭탄의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는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를 2022년에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는 때이른 6월 열대야와 7월 폭염도 포함됐습니다. 6월 하순에 중부에는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4개 지점에서는 이 기상 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만 2살 이전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시청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교수 연구팀은 2013년에서 2019년 사회성 발달 지연으로 치료받은 영유아 96명과 발달 지연이 없는 대조군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성 발달 지연군에서는 만 2세 이전에 미디어를 시청한 비율이 96%에 달했지만 대조군은 59.4%에 그쳤습니다.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도 2시간 이상 시청 비율이 사회성 발달 지연군에서는 63.6%, 대조군에서는 18.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올 1분기 제조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49종 가운데 17종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식세포 변이를 유발하거나 급성 독성 또는 피부 부식성과 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 49종의 명칭과 함께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과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반영하고 이 자료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를 지지하는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를 소중 로봇으로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가 사라져 철근이 노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경 약 5m인 구조물 내부의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이루어졌는데 콘크리트 손상은 바닥에서 높이 1m 지점 사이 구간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두께는 1.2m로 바닥에는 핵연료 잔해로 추정되는 대형 퇴적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물 외벽의 일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내부도 광범위하게 손상됐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미래에는 직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미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을 꼽아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 회계사가 가장 먼저 꼽혔는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이 회계사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또 연구팀은 번역가나 통역사, 작가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결국에 미국의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업무 처리가 2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 밖에 홍보 전문가나 법원 속기사, 블록체인 기술자 등 미국 전체 노동자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영향으로 1개 이상의 업무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의 요지는 이 직업들이 대체가 된다거나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요. 이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일부 상황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저희도 저희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고민하곤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영향을 덜 받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연구팀은 이 요리사와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정비공, 그리고 석유나 가스를 넣어주는 이런 자벽부 이런 직업 등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한 점은요, 인공지능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이것이 직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자기 이익과 상충하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기 마련이라면서 이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회사와 학교,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라면서 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이 직업 체계나 임금 같은 것도 재편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굉장한 돈이 드는 작업으로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요즘에 마치 18세기, 19세기에 그 로봇이 등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는 그 분석하는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4위 소식 알아볼까요? 네, 우주에서 운석에 부딪혀서 망가진 러시아 우주선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8일 지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소유주호의 지구 착륙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당 우주선은 앞서 지난해 9월에 이 러시아인 2명과 미국인 1명을 태우고서 총 3명의 우주인을 태우고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우주선에 운석이 부딪히면서 이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달 26일에 후속 우주선을 우주정거장으로 보냈고요. 이 우주인들은 새로운 우주선에서 임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망가진 우주선은 손상을 입은 지 3개월 만인 지난 28일에 이 우주정거장에서 분리가 됐고 무인 모드로 지구에 돌아온 겁니다. 네. 이 착륙한 지점은요,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카자흐스탄의 초원이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아직 남아있는 우주인들은 원래는 이달 중에 귀환할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이 바뀌면서 이 임무 기간이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에 보내진 우주선에는 우주인들이 꼭 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도로 낙석이나 공사장 붕괴 사고 같은 것들은 예측이 힘들어서 사전에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네. 집안 계측 시스템이 현재도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또 데이터가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석에 시간이 걸려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미세한 집안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이 반딧불처럼 빛으로 보여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위험 구역에 센서를 1m에서 2m 간격으로 부착을 해놓으면 0.03도의 이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감지가 되면 LED가 점등이 되면서 경보 알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이 LED는 한낮에도 잘 보이는 수준이고요. 또 최대 100m 밖에서도 작업자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섬세한 움직임을 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장에 적용되려면 어쨌든 비용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연구팀은 이 센서 한 개 값이 1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고 또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아도 1년 동안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 계측 시스템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현재 GTX-A 노선의 한 구간을 비롯해서 이 화학공장과 하수처리장, 제주도의 용암 동굴 등의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센서의 성능을 개선해서 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처럼 건물 붕괴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치가 간단하면서도 성능까지 확실하다고 하니까 얼른 현장에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인데 아이언맨처럼 날 수 있게 해주는 수트가 큰 관심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언맨처럼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른바 제트수트인데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트수트를 개발하는 영국 기업이 앞으로 제트수트를 입고서 기술과 속도를 겨루는 대회를 열겠다면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영상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제트수트를 입고서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이 같은 제트수트는 가스터빈 엔진을 통해서 1,500마력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벌에 약 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 가격 문턱이 높지만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사용 제트수트가 공개됐고요. 긴급 구조 현장에서도 이 제트수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훈련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넘어야 할 산도 있는데요. 이 어떤 안전 기준을 정해야 할지와 또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지정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각국이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에는 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언젠가는 제트수트가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봐야죠. 네. 올해 빨리 핀 벚꽃 소식이 이번 주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올해 벚꽃은 지난 25일에 개화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보다는 열흘 빨리 핀 거고요. 평년보다는 무려 2주나 빨리 폈습니다. 이 이른 개화의 원인은 기온 상승인데 이 올해 3월의 평균 기온이 9.4도로 지난해보다도 무려 1.7도나 더 높았습니다. 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1922년에 첫 기록을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예. 역대 가장 빠른 서울 벚꽃 개화는 2년 전인 2021년이었거든요. 올해보다 하루 정도 빨랐던 3월 24일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는다면 수십 년 뒤에는 봄꽃이 2월에도 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개화일이 지금보다 5일에서 7일 정도 앞당겨지고요. 또 2100년까지는 7일에서 무려 27일까지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그러게 예. 원래대로라면 이제 벚꽃이 좀 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개가 한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개화로 꽃축제를 기획하던 분들은 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꽃축제를 여는 지자체들은 통상 2월 말에 이 봄꽃 축제 준비에 돌입해서 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축제 일정을 잡곤 했는데요. 네. 예상과 달리 꽃이 빨리 피면서 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예. 또 축제에 맞춰서 판매 계획을 세우곤 했던 소상공인들도 이 수요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이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 분석도 나옵니다. 이 축제 행사 차질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지면 생태계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작물의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작물 생산성과 품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개화 후에 날쑥한 날씨로 이 개화기 자체가 짧아지면은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곤충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등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그래도 바쁜 일상에 벚꽃까지 얼른 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까지 나던데요. 앞으로는 제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갈 때 깜깜한 상태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것을 드림워크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치 사람의 드림워크처럼 시각과 촉각 센서 없이도 다양한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안데르슨 사족 보행 로봇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가 없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시각과 촉각 정보 없이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드림워커 로봇입니다. 로봇에 달린 센서는 관성 센서와 관절 센서뿐이지만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로봇과 같이 안대를 쓰고 계단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과거 경험을 통해서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개발한 로봇 역시 보이지 않아도 발이 닿는 순간 지형 정보를 상상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0대의 로봇이 계단이나 나무 뿌리, 미끄러운 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강화학습한 덕분입니다. 기존에는 강화학습 후에도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수정 과정이 필요했지만 개발한 기술은 이런 과정 없이 다양한 로봇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랑 시뮬레이션 실제 로봇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별도의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도 다 되게끔 다양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드림워커 로봇은 처음 접하는 노면이라도 기존에 학습한 환경 중 어느 것과 유사한지를 판단해 움직이는데 반응 속도는 1000분의 1초로 매우 빠릅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좀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학습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요. 이 상상했던 그런 환경에 맞는 제어 입력을 또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로봇이 시간과 날씨 등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만큼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임무 수행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제 해킹 조직인 락빗이 한국 국세청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락빗은 최근 자신들의 해킹 대상 목록에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고 해킹한 자료를 한국 시각으로 4월 1일 오후 8시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락빗은 자료 공개 카운트다운도 시작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빗은 해킹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왔습니다. 비상대응에 나선 국세청은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없다며 락빗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 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의 기판을 기록하는 노광 장치와 세정, 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입니다. 첨단 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CATL과 합작해서 미국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최근 이 계획을 놓고 백악관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명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미래형 자동차들을 선보입니다. 전기차를 자동 충전해주는 로봇과 고속도로 자율주행, 앞유리가 열리는 콘셉트카 등 최첨단 자동차 기술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자동충전 로봇 ACR, 인공지능을 탑재해 초고속 충전기를 사람 대신 들어 차량 충전구에 연결해주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첫 대형 전동화 SUV 더 기아 EV9 실제 차량. EV9 GT9은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내비 등 차량의 각종 기능을 최신화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이다 장치인데요. 앞에 레이저를 쏴서 앞차와의 거리나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부분적이나마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아는 EV9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50%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가격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컨셉트카가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앞유리가 위로 열려 낚시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직접 주행 또는 자율주행, 업무 또는 휴식, 이 모든 상황에 맞게 차량이 변신하며 자동차와 패션 브랜드가 함께 디자인해 명품을 표방한 패딩을 입은 전시차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운전 중에 손을 쓸 필요 없이 안전하게 말로, 내비 등 차량 내부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과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8세대로 접어든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D 엣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공간과 컨텐츠를 구성하고 현대차는 소나타 단종과 관련해선 전동화의 큰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길이가 100km를 넘는 고속도로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수도권과 나고야 주변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중 시즈오카현 일부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편도 3차로인 이 구간은 직선 도로가 많고 차량 정체가 적어 자율주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전자센서와 카메라를 달아 노면과 차량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길이 100km를 넘는 고속도로 구간에 자율주행 차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무임 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등록 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증으로 무임 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됐는데 4월부터는 발급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1분기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 추가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며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폭은 분기별로 킬로와트 시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점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프라인 점포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코로나 감염 유행 속에 대면 활동이 크게 준 지난해 1년 사이 은행 점포 38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험회사 지점도 365곳이 사라졌고 증권사 역시 38개 점포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 통틀어 임직원도 덩달아 1,500명이나 줄었습니다.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데다 온라인 영업 확대로 지점 영업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안 하죠. 할 줄은 모르지. 할 줄도 모르고 오해도 하나 있었었는데 경험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도 은행 영업을 해갖고 진짜 불편해요. 금융기관이 고금리를 틈타거둔 역대급 수익을 기반으로 고액 성과급까지 지급하면서 비판은 한층 거셌습니다.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급격한 형태라든가 좀 너무 이제 단기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의 어떤 금융 접근성이라든가 그로 인한 어떤 부차적인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또 언론을 비롯한 지적이 있으셨고.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점포 폐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점포, 어르신 전용 시니어 점포 등을 늘리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창구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치킨과 피자 대신 사람들이 기부한 쌀이나 생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배달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러 나오기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건데요. 골목 곳곳을 돌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일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2년차 배달 라이더 이성만 씨.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배달을 준비합니다. 치킨이나 피자집 대신 기부받은 물건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푸드뱅크를 찾아가 쌀과 라면을 짐칸에 싣습니다. 목적지는 결식아동이나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입니다. 직접 푸드뱅크를 찾아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배달 천사가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천사입니다. 식품 배달 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한참을 다니고도 배달비 한 푼 받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매일 음식만 배달하는 라이더로서 오늘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하겠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라이더들은 모두 100여 명. 취약 가구 240여 곳에 기부 물품을 배달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배달은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 재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대구 시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이제 자부심도 이제 느끼고 배달하는 동안 숨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데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동에 불편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댁에서 기부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 어려운 위기 가정들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직접 메꿔보겠다며 손을 맞잡은 배달 라이더들. 이들의 열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만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영국이 새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한 11개 회원국이 영국의 신규 가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CPTPP 회원국이 늘어나는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아닌 곳이 가입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토 시게유키 일본 경제재생 담당 장관은 자유무역과 개방된 시장 경쟁이 지역을 뛰어넘어 넓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PTPP에는 중국과 타이완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처리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현지 시간 30일 의원 276명 만장일치로 이번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헝가리에 이어서 튀르키예 동의로 핀란드는 사실상 나토 가입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비준안 가결을 환영하며 나토 전체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은 트위터에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강하고 능력 있는 동맹국이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AFP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핀란드가 몇 가지 기술적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나토에 최종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 diesem Projekt CityWave arbeiten wir seit 10 Jahren und haben ca. 15 Anlagen in die Welt gebaut, von Tokio über Tel Aviv bis Madrid, Seattle und jetzt haben wir eben in Hawaii
eine Welle geholfen zu erstellen, wo wir besonders stolz drauf sind. Denn es ist die größte auf der Welt bisher. Wie ich nach München zum Studieren gekommen bin, also eine lange Zeit, vor einer langen Zeit, da war das unser täglicher Treffpunkt. Da waren wir jeden Tag beim Surfen dort im Fluss. Und da ist bei mir schon die Idee immer im Kopf gewesen, sowas müsste man mal technisch so bauen, dass es überall gebaut werden kann. Also nicht nur hier in München im Fluss, sondern unabhängig vom Fluss irgendwo auf der Welt, weil alle so viel Spaß haben, da drin zu surfen. Ja, ich hab schon auf Instagram, auf sozialen Medien diese Welle gesehen. Ehrlich gesagt, ich finde das ein bisschen bescheuert, weil Hawaii ist natürlich Geburtsort von Surfer und jeglichen Surfer und Surferinnen. Und deswegen, ich finde das Blödsinn. 관광지로서의 스페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르셀로나를 빛낸 건축학의 아버지 안토니 가우디와 그가 남긴 수많은 건축물들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안토니 가우디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토니 가우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바로 이 건축가의 건축물을 보러 가는 투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죠. 네. 이 안토니 가우디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또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우디는 기존의 건축물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1852년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대장장이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공방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찍이 공간 인지 능력이라던가 사물의 부피를 다루면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졸업 후 건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알았던 류마티스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프로젝트들을 수주하면서 활발하게 작업하고요. 그러던 중 평생의 후원자가 되는 구엘 백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과 구엘 공원, 카사 바트요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을 작업하면서 이 바르셀로나 건축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건축의 아버지에 이어서 건축계의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우디가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요? 네, 건축 전공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이 가우디의 건축을 보러 바르셀로나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건강이 약했던 어린 시절에 여름이면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서 자연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부터 자연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가우디의 건축물에서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직선보다는 곡선을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가우디가 괴테 자연론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본당 천장에서 이 식물의 잎사귀를 연상하는 디테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물 곳곳에 자연을 모티브로 한 특징들을 표현했습니다. 네. 자, 방금 설명해 주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데 이 성당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입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을 뜻하는데요. 이 가우디가 사망한 1926년에도 이 성당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 중이죠.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관광지인 겁니다. 가우디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성당에 열정을 쏟았는데 사실 1882년에 가우디가 아니라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델 빌라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거든요. 1년 후에 가우디가 건축을 맡게 되면서 설계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 가우디가 사망했을 당시 건물 전면에 아주 일부가 완성됐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가우디의 제자들이 작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데 얼마나 더 멋져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성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성당은 외부와 내부가 모두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데요. 이 건축 양식으로 보면 기하학의 기초를 둔 고딕 양식입니다. 이 19세기의 유럽 쪽에서 주로 나타난 네오고딕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개의 파사드, 그러니까 건축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가 있고요. 이 파사드에 각각 4개의 첨탑이 있어서 총 1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이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컴퓨터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가우디는 중력을 이용했는데요. 이 쇠사슬들을 아치 형태로 거꾸로 매달아서 연구하고 건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 성당의 외벽에는 성경 내용들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새겨 넣어서 일부만 떼어서 보아도 작품 같거든요. 이 가우디의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당의 내부에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천장 디테일 등으로 마치 숲속에 들어간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건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조각품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우디에게 후원자가 있었다고요? 네, 가우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앞서 잠깐 언급한 구엘이라는 백작입니다. 이 가우디의 후원자였는데요. 구엘은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가우디가 만든 장식장을 눈여겨보고 훗날 가우디를 후원하게 됩니다. 이 구엘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을 보면 아, 구엘의 건물이구나 하고 알아볼 정도로 특색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구엘의 후원으로 가우디는 여러 건축물들을 맡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구엘 공원이라는 곳도 짓게 되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엘 백작은 가우디에게 가족들이 살만한 주택단지 건설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공원과 아파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설계했지만 이 중간에 변경되어서 지금의 구엘 공원이 된 겁니다. 이 공원의 곳곳에서 타일과 유리 파편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아름다운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부서진 세라믹 조각들을 임의로 배치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우디가 이 트렌카디스 기법을 즐겨 사용해서 구엘 공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도 역시 유기적인 형태와 곡선들을 볼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우디가 멋진 작품을 남긴 이 바르셀로나 지역에도 투어 코스가 있다고요? 네, 스페인에 여행 가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가우디의 건축을 보러 투어를 직접 가기도 하는데요. 이 코스는 주로 구엘 공원과 카사 바티오, 카사 밀라, 또 사그라다 파밀리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카사바티오는 추파춥스 브랜드의 소유 건물이기도 한데요. 이 조셉 바티오가 의뢰했는데 바티오가 유명한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그라시아 거리에서 자신의 저택을 가장 눈에 띄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화려하면서도 가우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인데요. 또 카사 밀라는 구조가 혁신적인데요. 이 당시에는 없었던 지하 주차장 구조나 엘리베이터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네, 카사 밀라 역시 곡선의 형태가 돋보이는데요. 이 창도 커서 내부에 자연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가우디의 또 다른 건축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스페인에 가신다면 꼭 한번 투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건축물은 그림이나 조각과는 다른 압도적인 감동을 또 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로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신 여성이 잠들기 전 3시간 동안 밝은 조명에 노출되면 임신성 당뇨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김민지 교수팀은 임신 주수가 평균 20주인 여성 741명을 대상으로 동일 집단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침 전 3시간 동안 매우 밝은 조명에 노출된 임신부는 흐린 조명에 노출된 임신부보다 임신성 당뇨 진단율이 5.4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주간이나 수면 중 조명 노출은 임신성 당뇨 진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취침 전 밝은 조명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이 유발돼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로 대표되는 수각류 공룡의 이빨이 악어처럼 입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도마뱀처럼 입술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5번대 연구팀은 수각류 공룡 이빨의 해부학적 구조와 마모 정도, 입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입술이 없어 밖으로 돌출된 악어 이빨과 달리 수각류 공룡 이빨은 외부 노출에 따른 마모나 손상 흔적이 없어 도마뱀과 더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각류 공룡의 두개골 대비 이빨 크기가 현존하는 육식 도마뱀과 비교해도 크지 않았는데 이는 입술로 못 덮을 만큼 비대칭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올해 봄꽃 중 미선나무 개화가 제주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시작됐지만 강원도 춘천에서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양봉업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일반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개화 시기 예측 지도에 따르면 아까시 나무는 5월 9일 여수를 시작으로 대전과 춘천 순서로 개화가 예상되며 마가목도 4월부터 5월까지 꽃이 필 전망입니다. 개화 시기 예측 지도는 국립산림과학원 산학기상정보 시스템의 개화 개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이 상반기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된 스팸은 총 2,169만 건으로 상반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 가입과 금융, 성인 광고, 도박 순이었습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 발신국은 중국이 8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와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떨어질까 아쉽기도 하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기의 건조를 해소해줄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봄비 소식으로 이번 주말 더 많은 인파가 벚꽃 명소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벚꽃 아래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도록 안전한 나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